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이 대한 융합한의학회에 이렇게 연자로 참석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준비해 주신 이해수 회장님과 그리고 양호 교수님 비롯하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저희 세션이 기초 세션, 응용 세션으로 나눠진지 몰랐었고 제 발표가 기초 세션에 들어가 있어서 조금 의아하긴 했었었는데 저는 사실 임상 쪽에 있고요. 아마 오늘 연자분 중에 유일한 임상 쪽에 있는 저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좀 전까지 몰큐널 바이오로지 관련돼서 발표도 들으시고 시스테믹 메타볼로믹스 관련된 시스테믹 바이오로지 관련된 메타볼로믹스 발표 들으시고 하셔가지고 베이직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어 하시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제 발표 내용은 사실은 임상을 바탕으로 한 연구라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의사도 계시고 비한의사분도 계실 텐데 얼마나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임상적으로 이런 유한 효과를 기초 파트에서 좀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셨지만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사실 뭐 연구를 이렇게 깊이 있게 나누는 자리도 되지만 사실 같이 계시는 여러 교수님들의 네트워크를 하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코어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발표 내용도 조금 그런 위주라서 그 부분은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 있고요. 안이비누 피부과 교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 같으면 지금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외과 파트가 다 있는 어, 여러 개가 합쳐 있다는 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피부 파트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경희의료원에서는 안이비인후과와 피부과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방 피부센터 쪽에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이제 그 발표를 통해서 제 관심 분야, 연구 분야를 조금 소개를 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서 한번 그 키워드 클라우드를 해봤는데 보니까 허벌 메디슨이 뭐 일단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한의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패턴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변증 연구도 일부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이쪽 파트는 안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운원 고찰 통해서 이런 변증 유형을 조금 표준화할 방법들이 있을까라고 했었는데, 한계도 많이 느꼈던 뭐 저기고요. 그다음에 질환 중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오늘 발표들이 아토픽 더마타이티스, 그다음에 소리아시스나 아크네 불가리스, 그다음에 헤어로스, 뭐 알로페시아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좀 연구했던 부분들 소개를 좀 드리면 일단 여드름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지금 제일 좌측 여러분이 보시는 거에서는 역시 좌측이 맞겠네요. 좌상에 있는 부분이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했던 연구예요. 사실 임상 연구가 저는 연구들이 다 주 베이스이기 때문에 뭐 중국 같은 데서는 뭐 샘플 사이즈가 엄청 큰 연구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국내에서는 큰 샘플 사이즈를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연구 같은 경우도 개인 연구로 시작했던 연구라서 보시면 그 생각보다 저기 여드름에 쓰는 보험으로 그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약제들 중에서 효능에 대한 임상 연구들이 제대로 밝혀진 게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조금 마련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연구들인데 주로 약제들을 보면은 뭐 현계연교탕, 청산방부탕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지금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오늘 여기에 소개는 되지는 않지만 다기관 연구를 진행을 했다가 네 개 기관인가 진행을 했었는데 한 개 기관에서 샘플 사이즈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마무리 못한 연구도 있기는 합니다. 기지복용을 가지고 했던 연구인데요. 아무튼 그런 연구들을 했었고 좀 전에 그 조용훈 박사님께서 메타볼로믹스 발표를 해주셨는데 여드름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그 아까 얘기 드렸던 뭐 패턴 아이디 팬킷 그 패턴 연구를 통해 가지고 변증 패턴을 만들어서 그 변증 패턴별로 메타볼릭스 좀 차이가 있을지를 여드름 환자를 통해서 했던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구되는 걸 보고 사실 좀 부러움도 많이 느꼈는데요. 사실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어, 방사선 동위원소를 가지고 그 메타볼 그 메타볼라이트를 이렇게 추적하는 연구들을 좀 해보려고 하셨던 교수님도 계신데 이렇게 병원 내에서 이런 그 방사선을 다루는 것을 한방 쪽에서 못해가지고 뭐 좌절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양호 교수님과 인연은 사실 뭐 탈모 연구 통해서
기초 연구를 워낙 뭐 다방면으로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제 탈모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코어를 조금 하고 또 많이 배우기도 했던 그런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임상 연구는 탈모는 사실 이게 중재 기간이 치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임상 연구는 아직까지는 못했고 실험 베이스의 연구들은 양 교수님과 했었던 연구들이 있고 최근에는 그냥 그 네트워크 파마콜로지 관련돼서 기존 사용됐던 처방들을 좀 분석한 연구라든지 실험 모델 통해서 했던 이런 뭐 리뷰 위주로 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드릴 게 이제 아토피 피부염 관련된 임상 연구인데요. 어, 가장 근원적인 질문으로 시작된 연구입니다. 저희가 지금 외래에서 중재로서 한약 외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침인데요. 침이 과연 아토피 피부염 환자한테 적용했을 때 단독 치료로서 얼마나 좀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것과 침을 맞는다면 일주일에 몇 번 맞는 게 좋을까? 도즈 디펜던시가 있을까? 그리고 횟수, 빈도에 대한 프리퀀시에 대한 어떤 그 의존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없었어요. 그 기존까지는 쇼트텀 이펙트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과 유사한 그런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가려움증에 대한 이런 몇 가지 생물학 지표들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연구 정도 있었고, 롱텀에 관련된 이런 이펙트를 임상에서 실제에서 쓰는 어떤 모델로 본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서치 퀘스천을 가지고 시작한 연구입니다. 그 지금 네 편의 그 연구를 오늘 소개를 드릴 건데 저희는 임상 연구를 하면 크게 논문이 나가는 게 프로토콜 논문이랑 그리고 실제 연구 결과에 대한 연구 이렇게 나갑니다. 사실 지금 네 편이지만 기간은 거의 5년 정도 걸려서 했던 거라 좋은 저널도 아니고 사실 그 한계도 있지만 그 내용들로 봤을 때는 임상 실제에서 조금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크게 연구는 예비 연구와 본 연구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선 저희가 기존에 이런 롱텀 이펙트를 보는 연구, 뭐 롱텀이라고 해봤자 4주긴 합니다. 적용 기간이. 그렇지만 아무튼 임상 실제를 좀 반영해서 진행했던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 연구부터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연구의 목적은 일단 치료 조건이랑 참여 연구자들 그리고 주요하게 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뭘로 할지도 정해진 거를 뭐 아토피 피부염 평가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게 치료에 좀 적합할지도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대상자도 어, 제가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진물이 나거나 중증도 환자를 중증 이상의 환자를 침만 가지고 케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있어서 일단 마일드 모더레이트한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먼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예비 연구에서는 주로 이제 프리퀀시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리 실험 연구에서 뭐 농도 의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빈도를 주 2회와 3회로 나눠서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베르마크 팡초 그 그룹 1 같은 경우는 어, 어, 주 3회 빈도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베르마크 주2 그룹 같은 경우는 주 2회 그리고 실제 대조군도 2회, 3회 나눴어야 되는데 일단 대조군은 2회로만 해서 비교를 했었습니다. 모델상에서 사실 조금 단점들은 좀 있지만 우선은 예비 연구 차원에서 각 10명씩 해서 진행을 했었었고요. 이때만 해도 심의 단독으로 했을 때 관리가 잘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리도맥스를 사용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구제약으로 처방을 하되 사용량을 체크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제 본 연구에 들어갔을 때는 침만 가지고도 조절을 해볼 만하겠다. 경증, 중증도 마일드 모더레이트 환자들 대상으로는 그래서 해당 대비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샘플 사이즈를 구하고 주요 지표들, 그다음에 중재에 있어서 뭐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추가 중재들을 어떻게 할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연구 대상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일단 이 마일드 모더레이트라고 하는 범위도 사실은 조금 더 넓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 효과는 조금 보되 심하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환자들을 선정을 해야 됐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논의해서 정한 기준이 그 오브젝티브 스코어드 점수에서 10점에서 40점 이하를 대상으로 했고요.
기본 치료혈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외래에서 진행하는 그런 어, 기본 혈자리들과 그다음에 환자 증상에 따라서 추가하는 어디셔널 그 아큐포인트를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조군에서는 사실은 기본 혈자리에 대응되는 샴 아큐팡처 포인트만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개수가 증가되면 당연히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한방연구 같은 경우에 그 약물 자체 한 가지 단위 뭐 약물로서 혹은 뭐 중재 하나로서 하는 연구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임상 현장 자체를 하나의 중재로 보고 진행하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험적으로 그리고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을 만한 주요 혈자리들 기본 양쪽으로 해서 6군데와 그다음 이걸로 또 좀 부족할까 봐 피네침을 지속적으로 좀 자극 줄 수 있는 피네침 2군데 이렇게 해서 기본 고정 픽스드 아큐파인트로 삼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증상에 따라서 이제 가감하는 형태로 지금 보시는 같은 맞춤형 치료 경혈들을 인디비주얼라이즈드하게 개인 맞춤형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샴침 같은 경우는 일단 박샴 리드를 사용을 했었었고요. 피네침은 사실 샴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해당 연구 디자인 할 때 같이 어, 그 참여를 해주시고 아이디어를 많이 주신 이학수 교수님 팀 쪽에서 이런 거짓 압정식 그 피네침을 샴침을 만들어서 수제로 다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병렬자리 위치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평가 변수는 일단은 저희가 그 프라이머리 아웃컴 이때 당시 예비 연구는 정하지는 않았었고요. 본 연구에서는 이제 가장 적합한 지표가 토탈 스코어드 변화량으로 봤었기 때문에 영주 사주 변화량 가지고 했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세컨더리 아웃컴 같은 경우에도 뭐 스코라드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이지 스코어, 그다음에 뭐 바스나 포엠, 그다음 DLQI 같은 것들을 뭐 삶의 질 혹은 환자 중심의 어떤 증상 평가지를 같이 좀 했었었고 그다음에 조금 특이한 게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게 그 복진 그 압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 흔히 그냥 손으로 하는 복진기를 정량화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면적당 압력들을 측정을 해서 통증을 느끼는 정도를 이렇게 환자들이 누를 수 있게 만들어진 한약 연구에서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이 기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그 통증 지표로 보는 매뉴얼 그 알고미터를 가지고 했었었는데 마침 저희 연구를 한다고 한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강동병원에서 박성호 교수님, 박재호 교수님께서 이 해당 거를 대여를 해주셔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선 예부위 연구 결과인데요. 총 각 군당 10명씩 참여를 해서 다행히 드랍아웃 없이 진행은 됐었고요. 보시면 그 스코라드 같은 경우에 어, 주 2회와 주 3회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샴 아큐팡처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재미났던 게 사주 치료를 했었었는데 그 사주 이후에 중재를 쉬고 나서 뒤에 팔로우 했을 때 샴 아큐팡처 그룹은 약간의 뭐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좀 줄었다가 다시 조금 증가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실제 침 치료부는 거의 좀 유지가 되면서 4주 후에도 좀 증상이 유지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비용 효과들을 좀 고려했을 때 실제 본 연구에서는 주 2회로 실시를 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뭐 지표들인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예비 연구에서 재밌었던 게 그 실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랑 저희가 항상 그 아토피 피부염에서 임상에서 주로 많이 보는 게 소화 기능을 중심으로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중증도와 관련해서 초기에 평가했을 때 그 심화부 쪽에 이런 통이나 경결 혹은 소화불량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 중증도 점수가 고르다 유의하게 좀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기대하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 제가 팀 혈자리들 아까 선정할 때 보면 복모 혈자리들을 앞통을 다 확인을 하고 복모 혈자리들 앞통이 좀 뚜렷한 경우에 추가를 주로 증상 플러스해서 확인하고 맞춤형 경혈자리들을 추가를 했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확인했던 것들 중에 우연히 이렇게 그 아토피 중증도랑 뭐 상관성이 물론 이거는
그냥 동시에 같이 보인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지금도 아직 잘은 모르지만 임상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예비 연구를 통해서 샘플 사이즈는 생각보다는 그 토탈 스코어드 스코어의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해서 샘플 사이즈를 정했고 빈도는 주 2회, 그다음 팔로우업 4주 해서 실제 경할 자리는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부제약은 본연구에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연구 같은 경우는 36명을 대상으로 침치료군과 그다음에 샴군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했었었고요. 보시면 일단 1차 지표로서 평가 지표로 잡은 토탈 스코어 그 변화량의 차이가 어, 실제 침 질자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점 정도, 그다음에 샴침은 거의 차이가 많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니멀 클리니컬 임포턴트 디퍼런스라고 해서 MCID라고 해서 토탈 스코어라드가 임상적으로 얼마 정도면 유의하느냐, 이게 실제 자연에 의한 그런 효과가 아니라 자연적인 효과가 아니라 어, 실제 중재가 들어서 효과를 본 거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지표가 있는데요. 토탈 스코어, 저 스코어라드 스코어 같은 경우는 한 8.7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 연구에서 한 11점 정도 됐으니까 사실 많이 높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증이랑 중등증이라고 하지만 사실 아까 오브젝티브 스코어드 스코어가 10에서 40 정도면 사실은 피부 증상이 그렇게 시비한 환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에는 제한은 있었지만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그 실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약에 쓰는 그런 중재들과 비교했을 때는 점수 경감이 많이 높은 건 아닙니다. 다만 뭐 보조제로 쓰는 유산균제들, 즉 소아대상호나 임상연구에서는 요거랑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던 그런 형태입니다. 나머지 그 오브젝티브 스코어라드나 이지 스코어, 포엠도 보시면 중등도, 경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지 스코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일드 스타일 환자들이거든요. 중증도가. 그러니까 자각적인 증상 말고 타각적으로 봤을 때는 범위가 좀 좁고 심하지 않은 상태지만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증상들이 조금 컸던 대상자들을 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DLQI 같은 경우는 이게 경증, 중등증이다 보니까 삶의 질 자체가 많이 떨어진 환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효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 연구 결과를 보시면 토탈 스코라드에서 보시면 침치료 2주차부터 샴침이랑 유의하게 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고 4주차, 8주차까지 치료 중재 이후까지 예비 연구와 마찬가지로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침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려면 일단 주 2회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한 2주 이상은 조금 관리를 하면 가려움증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조금 소실이 된다. 다만 이게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 피부 장벽도 중요하고 유전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뭐 체액성 면역과 관련된 이런 면역 반응과 연관된 염증들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일단은 가려움증이 주 증상이기 때문에 수양증 개선, 주관적인 어떤 수양증 개선에 심히 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상인들한테 해당 결과를 좀 해석해서 보자고 하면 일단 주 2회, 3회 중에서는 경제적으로 뭐 한의사 입장에서는 3회 맞으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비용 효과를 봤을 때는 주 2회 정도 내원하게끔 해서 2주차 이상은 조금 팔로우업 하면서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예비 연구와 본 연구에서 총 뭐 280회, 288회, 총 500회가 넘는 침치료 동안에 그 멍드는 정도의 그 몇 명의, 한두 명의 그 증상들 말고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소화기형, 그 한의학적으로 해석을 좀 했을 때는 소화기 증상이 있는, 즉 심화비경과 소화불량 증상이 있을 때 조금 더 중증도 보고가 그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그 처치 혹은 기존 연구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이게 2020년, 2021년 초반때까지 진행하면서 논문 발표했던 연구고요. 지금 현재 BR의 과제 통해 가지고 박희준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친구가 저희 수련이 본 연구와 예비 연구를 진행했던 고생했던 친구들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짧게 그냥 결과만 얘기해서 그렇지만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씩 이렇게 방문해서 연속해서 계속 침치료 하면서 하는 게
외래 진료하면서 사실 동시에 하기는 쉽지는 않았거든요. 거의 노가다로 했던 연구입니다. 지원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이한수 교수님이나 최영근 교수님이 애를 많이 써주시고 잠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앞서 나온 이런 결과들 바탕으로 위장관 증상이랑 관련해서 장내 미생물이랑 아토피가 연관이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혹시 어, 한의학적인 이런 진단과 혹은 치료 중재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중에서 침이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영향을 주는 기전에 관여하지 않을까 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그거와 더불어서 브레인 이미징과 관련해서도 지금 곧 또 이 세션에 발표해 주실 이인성 교수님이 또 애써 주시면서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